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요인들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제2금융권 그 이상에서도 이제 기타 대출까지 전부 다 이 스텔스 DSR 3단계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훨씬 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집을 사지 않는 수요가 많아지고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은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생태계와 같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부동산 시장, 미시적 관점인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복합적인 시장을 함께 들여다봐야지만 우리가 그 거시적 방향에 따라 시장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지금 미시적 관점으로 지금의 부동산 시황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급지에선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은 계속 부족한 현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게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한 공급보다 수요가 더욱더 부족하다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급지에선 신고가가 계속 경신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수요가 지금보다 더욱더 급감한다면, 수요의 심리가 저하된다면 그 신고가 경신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봤을 땐 수요가 앞으로 더욱더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요인들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2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들을 더 다양한 복합적인 시장에서 찾아내야만 할 겁니다. 자, 앞으로 수요가 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 그 요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를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자, 이건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재지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미국에서 추가적인 관세로 인해 성장에 굉장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기업에 대한 순이익이 감소되고, 그리고 순이익이 감소되면 결국 그 시장은 내수 경기로 침체되는 현상으로 전개되는 거고, 또 수요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심리가 저하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자, 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가 가장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전개되는 거죠. 또 환율에 대한 상승, 계속 환율 상승으로 인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계속 유출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해 드려왔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집값이 폭등할 거다. 그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해 드려왔었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는 계속 둔화되면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대출이죠. 자, 대출 없이 현금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든 수요는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레버리지로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젠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출 총량 규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다시 이 총량 규제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완화될 거다. 이런
어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이게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규제가 강화해질 거다. 그리고 스텔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땐 7월에서 이제 1월 달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그 이상에서도 이제 기타 대출까지 전부 다 이 스텔스 DSR 3단계 포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훨씬 더 감소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지금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데 대출 한도도 큰 폭으로 축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히려 대출 금리가 제약이 들어간다면 심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매수를 포기하는 수요가 훨씬 더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상승된다. 자, 이 밑에 여러 요인들도 물가 상승을 압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입니다. 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하가 아니라 동결이 되고 이 동결의 기준점이 계속 지속화된다면 시장금리는 더욱더 빠르게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마찬가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거다. 지금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물가 상승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봤을 때 다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연설문을 보게 되더라도 발언을 보게 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물가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것도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 계속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을 계속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안들을 내세울 거다. 트럼프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고 유동성을 다시 풍부한 시장으로 만들 생각으로 있겠지만 트럼프의 정책안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안들이고 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의 정책안을 내세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는 동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연준과 대립각을 키울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고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시장으로 전개될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이 불확실성 이게 앞으로 더욱더 커지게 될 겁니다.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세계 무역망에 대한 붕괴 조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기업들의 위기, 투자 위축들이 발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요의 심리와 소비가 위축되면서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수요 감소로 인해 매물이 적체되고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앞으로 2025년도에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며칠 전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 요인들을 보게 되면 총 3가지 요인 중에 2가지 요인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요인과 두 번째 요인이 충족됐고요. 만약에 이 3가지 요인이 전부 다 충족이 된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에 제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좋진 않겠죠. 근데 다행히 이 3가지 중에 2가지만 지정이 돼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낼 경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150억 달러가 초과된 상황입니다. 두 번째, 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을 경우, 자, 우리나라 GDP 총생산량을 보게 되면 약 2,400조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3%그 이상의 지금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 세 번째, 8개월간 달러의 순매수를 하고 그 순매수한 매입 금액이 약 GDP 2% 이상 될 경우라고 지칭을 하는데, 다행히 세 번째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부 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에 대한 조작을 하게 될 경우, 그리고 환율에 대한 외환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마찬가지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매우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미국과의 흑자액을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 금액은 1,00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54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총 흑자액이 얼마입니까? 500억 달러. 앞에서 보신 것처럼 150억 달러 그 이상 초과가 되었죠.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이 환율 조작, 원화가 워낙 약세니까 수출에 지금 흑자액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원화를 조금 더 강세가 되는 그런 현황으로 가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상수지가 GDP 3% 이상 초과될 경우, 자, GDP 3% 금액이 약 72조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경상수지가 20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전부 다 흑자액을 봤죠. 경상수지 우리나라 자산으로 전환을 해봤을 때 89조 원 정도가 나옵니다. GDP 3% 초과된 상황이죠. 세 번째, 8개월 연속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 2% 이상 넘어갔을 때, 근데 외환 보유액을 봤을 때 2024년 2월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발표된 게 10월달인데 8개월 정도의 기간을 봤을 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매수된 게 거의 없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1월달과 9월달을 봤을 때는 4,157억 달러에서 4,199억 달러 정도로 외환을 계속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달에 전부 다 매각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도 GDP 2%를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 굉장한 저해되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 투자하는 데 굉장히 투자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미국 입장에선 지금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는 요인이 뭡니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흑자국에게는 이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젠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보편적 관세 10에서 20%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복 관세도 예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이 어려워지면 내수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겁니다. 또 국제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신용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채권을 들고 있는 외국인들이 채권을 매각하고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채권의 금리는 상승되고 가격은 하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채권 금리가 상승되면 재정 정부의 이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채권 금리가 상승이 되면 1% 지불하는 것보다 3%로 올라가면 재정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결국 또 뭐 합니까? 돈 찍어내야 되겠죠. 그럼 돈 찍어내면 무조건 유동성이 풀리냐? 유동성이 풀려서 그 자산들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들어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산들이 또 어디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무조건 우리나라 자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산들이 결국엔 또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이런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제가 계속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외국 자본들이 계속 유출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지금 1,400원대가 돌파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큰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변동성이 앞으로도 굉장히 커질 거고 환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대출금리,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다 보면 대출을 끌어다가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이게 굉장히 많은 대출액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환율에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외환스와프를 2022년도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그 액수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하지만 대부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달러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외환시장, 현물환 시장에다가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연스럽게 현금액은 많아져서 현금의 가치가 절하되고, 반대로 달러가 유출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러는 절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에서 따로 교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에서 한 번에 교환할 수 있도록, 자, 따라서 외환 시장에 나오는 수요가 감소되는 현상을 띠면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가 절하되면서 환율이 안정화되거나 또는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보호무역주의와 충돌하는 이런 현상도 발생될 수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굉장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런 곳에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 원인은 외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되고, 그죠? 감소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자,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을 한번 보게 돼도 지금 주식 같은 경우에는 8월, 9월, 10월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이 지금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3개월 연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채권은 3개월 연속 대폭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같은 그런 기업에 대한 규제 또는 반도체 성장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여러 가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의 요인으로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채권 시장은 단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한 목적에서 들어오는 수요가 많고, 또 채권 만기가 도래되는 그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총 토탈로 봤을 때 9월달 마이너스 25억 달러 순유출이 됐고요. 자, 10월달은 마이너스 1조 2천억 달러로 전월 대비 순유출된 액수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미국 물가 상승도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3.5%에서 쭉 내려오다가 2.4%까지 둔화되었죠. 물가 목표치 2%까지는 되진 못했는데 갑자기 이게 또 2.6%로 높아졌습니다. 또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에너지와 식료품 제외하고 보게 되면 전월과 동일합니다. 3.3%. 두 달 전에는 3.2%였는데 지금 현재 3.3%로 조금 높아졌죠. 미국 근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0.3% 높아졌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 상승률 PPI라고 하죠. 이건 이제 도매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2.9%였는데
이게 1.8%까지 낮아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된 건 2.4%로 대폭 상승률이 높아졌다. 또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월 대비로 봤을 때도 0.2%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의 기준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거라는 전망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JP모건에서 전망한 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경제는 안개가 낀 상태이고 미국 경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신호도 보내고 있지 않다. 앞에도 보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의 신호들,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다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여러 가지의 발언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데이터가 그렇게 가리킬 경우 통화 정책은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하락했죠. 자, 따라서 앞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채권금리는 높아지게 되고,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시장금리가 대폭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금리 또한 마찬가지 상승이 되면서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정책 요인들도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작용될 거다. 자, 보편적 관세에 따른 상품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물가 압력이 약 1.2%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죠. 또 중국의 대량 보복으로 인해서 미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시중에 미 국채가 계속 대량으로 매각이 된다면 이제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고 또 채권의 가격이 또 하락하고 채권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될 수밖에 없겠죠. 자, 미국 재정 적자를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국채 엄청나게 찍어내면 자연스럽게 또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되는 거다. 그리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엔저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계속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또 미 국채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되는 겁니다. 또 불법 이민자 정책 추방 및 유입을 제한하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내세울 텐데, 이게 좀 강력하게 내세울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의 노동력 공급은 감소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임금은 높아지고 제품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 소비가 위축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에 미국 경제만 호황을 볼 가능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도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또 이렇게 강달러 원화 약세 시장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된다라는 얘기는 수입 물품들이 계속 비싸게 매입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 물품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수 경기 침체 현상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은행 가계대출을 보게 되더라도 2024년 8월 달 9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달 5조 6천억으로 엄청나게 급감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 3조 9천억으로 더욱더 급감했죠. 이렇게 은행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비중을 보게 되더라도 8월 달 8조 2천억, 9월 달 6조 1천억, 10월 달 3조 6천억.
대폭 감소되었다. 스테이트 2단계가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급감됐죠. 그런데 10월 달은 더 급감된 겁니다. 기타 대출은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자, 근데 이 기타 대출도 어떻게 됩니까? 주담대가 막히니까 기타 대출을 받아서 좀 보탬에 쓰시는 거죠. 근데 DSR, 스텔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된다면 이제 이 기타 대출도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1금융이건 2금융이건. 그러면 기타 대출도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자도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10월 달은 9월 달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그건 당연한 거죠. 9월은 추석 연휴가 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9월보다 10월이 좀 더 높아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10월보다 11월이 더욱더 감소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는 계속 감소세에 있을 거고 앞으로 이런 수요 감소의 요인들이 크게 발생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사지 않는 수요가 많아지고 매물이 계속 적체되고 매도 호가를 낮추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시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당장의 시황은 좋게 나오죠. 근데 앞으로의 시황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젠 여러 거시적 방향성이 굉장히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